네, 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배병휴 월간경제풍월 대표, 김태일 영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선대위가 구성되고 안정화되는 대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게 언제인지 적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대표직 사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거를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완결편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문재인 대표가 던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카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선을 겨냥한 결단이고 영단이에요. 근데 이게 완결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가진 당 내분의 수습이 끝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표 카드를 던짐으로써 탈당 러시를 막아냈고, 또 그 사이에 그러면 추가 탈당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는 그 큰 물결을 저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 어떤 형태든지 인재 영입에서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걸 안고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난 야권 통합을 이렇게 내겠다는 그것까지 이제 합쳐서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는 최고 수준의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데, 완결판은 아니고 이 시간 현재까지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야권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정의당 심상정 씨하고 몇 사람하고 이렇게 완결해내겠다고 그런 의지를 표시했거든요. 네. 자기 사퇴 카드하고 그거하고도 다 우리가 그런데 그 야권이라는 게 워낙 지금 다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저 문재인 대표 국민의당과의 심상정 통합을 얘기하는 건 거기하고 아니겠죠. 천정배 씨하고 이렇게는 아마 머릿속에 정의당하고 천정배 당이요. 천정배 씨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국민의당은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이 일단 문제를 푸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패권적 당 운영, 네. 또 선거 패배 책임, 이것을 물으면서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네. 이제 퇴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대답을 내놓은 셈이 되죠. 네. 그러나 실제로 이 퇴진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탈당하거나 대열을 이탈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패권적 당 운영 체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끔 할 때 비로소 오늘 그 사퇴 예고 기자회견은 갖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공천 제도도 시행 세칙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른바 친노 그룹이라고 하는, 친노 운동권 그룹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사들의 어떤 그 문책이라든지 네. 또 중진의 어떤 불출마 요구 뭐 이런 것들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야권 통합의 어떤 실마리를 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탈해 있는 천정배 의원만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게끔 해라. 뭐 이런 요구를 재차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제가 두 분께 이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몇 달 전에 또는 1년 전에 대표직을 던졌으면 지금 뭐 국민의당과의 분당 사태라든지 뭐 천정배 신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그것도 떠밀려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이제 소위 친노 패권주의에 엎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벌린 게 재보선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라, 안 물러나는 게 친노 패권주의. 그래서 결국 안철수 의원 같은 당이 탈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가 흔쾌하게 지금 결단한 건 아니고 떠밀려가지고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 난 최고의 카드를 던졌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어쨌든 자기 백의종군을 한다고 그랬어요. 총선에도 관계하지 않고. 그 약속 때문에 어쨌든 탈당 러시가 중단이 되어 있고 인재 영입한 효과를 봐서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현실까지 성공했어요. 그 대신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하고 약간의 나는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표는 나는 전혀 총선에서 관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체제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김정일 전 수석께서는 이 완전 지배 구조를 다 뜯어고쳐서 자기가 소유와 지배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네, 총선의 선대위원장. 예, 어떻게 보세요? 질문하신 데는 두 개 서로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저 타이밍을 모르는 정치적 무능 때문에 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미적미적 끌고 와서 네. 이제서야 뭐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준다 이렇게 지금 그런 했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 있고 예.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은요 정반대입니다. 음. 그야말로 위기에 몰린 그 친노 그룹이 네. 질서 있는 퇴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번에도 지속적으로 당내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게끔 네. 네. 장치와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권한 전체를 김종인 박사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김 교수님 상황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전자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후자적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노 패권주의를 버렸다. 예. 김종인 박사에게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여전히 당 내에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그럼요. 해체했다고는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인하지 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정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또는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분당 사태라고 하는 당 위기 또는 선거 총선을 앞두고 김정인 위원장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쓰고 사실상 친노의 그 패권주의가 그대로 관철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해석의 연장선에서 보면. 두 번째 해석에서도요. 예. 그렇지 않은 해석도 또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석이 가능합니까? 뭐냐 하면 예. 문재인이라는 대선 후보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가 정말로 다시 한번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친노 강경 그룹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될 필요성이 스스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성과 그것을 해체해야 될 또 외부적 인사의 필요성, 김종인 박사의 필요성이 함께 잘 맞아 떨어진 것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래서 김정인과 문재인이 윈윈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죠? 네, 그런 어떤 제3의 해석도 할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친노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선대위원회도 한 명도 넣지 않겠다 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인지 무슨 자신 있는 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목이 이것이 정치다인데 정치의 지배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자기가 기득권을 계산하고 있는데 김정인 수석은 보면 밖에서 아무런 출자 없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네. 내가 이거 뿌리 다 뽑겠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친노 그 맹주의 그 터전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뿌리를 뽑는데 그 순응하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나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예. 뭐 아무 영향 없을 거다.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뭐 국민의당에서도 오라 그러고 새누리당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예, 어느 분이 먼저. 조경태 의원 탈당이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었지만은 외로운 목소리를 해왔거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탈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탈당을 할 때 국민의당으로 가느냐 새누리당으로 가느냐 하는 그게 오히려 관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난 그 개인적으로 몇 번 방송에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난 개인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정치를 저걸 한다면 차라리 부산이니까 새누리당 말고 국민의당으로 가서 당신 몫을 한번 차지해봐라. 그러면 좀 오히려 정치적인 자산이 커지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조경태 의원이 그 당의 정체성으로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물로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공감을 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의 탈당이 당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의 배지 하나가 부산에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부산에 좀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정한 차질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예. 조경태 의원이 탈당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새누리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끊임없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새누리당이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노무현에게 있다. 자기야말로 노무현의 승계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김 교수 말씀대로 사실 조경태 의원은 부산에서 5번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출마할 때 가장 먼저 손잡고 출마했던 20대 후반에 그래서 2번 떨어지고 3번 된 겁니다. 삼성했죠. 그러니까 뭐 맨날 당에서 뭐 이 저 쓴소리나 하고 그랬던 사람 하나 탈당하는데 뭐 그게 당의 대세겠느냐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계승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점에서 저는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를 심각하게 좀 돌아보는 모습은 좀 필요하다.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탈당해서 어디 가는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뭐 가볍게 한두 마디 하고 이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나 주류가 조경태 의원의 탈당을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끊임없이 자신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승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노무현의 그 일종의 뭐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고발을 해온 분이니까 거의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5번이나 해서 3번 당선됐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큰 정치적인 자산이거든. 뭐 쓴소리를 많이 했더라도 그게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손실이지만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은 난 조경태 의원이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릴 것 같아. 그래서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그렇게 이왕 탈당하려면은 새누리당 지역인 부산에서 새로운 제3당이 되는 국민의당 같은 데 가서 입지를 하나 만들면 정말이지 정치적인 자산을 키워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두 분이 그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네. 뭐 당 대표 내려놓겠다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아주 뭐 이 최선의 선택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너져 내리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전의 모멘텀을 어쨌든 제공했고 네. 또 김정인 위원장 영입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좀 답답해진 모양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그 김정인 위원장 영입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이 뭐 이렇게 이른바 네거티브 캠페인 그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그렇죠. 이 사정이 급하면은 이렇게 또 공격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지. 지금 이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이런 태도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고 나서 거의 파죽지세라고 할 정도로 예,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지지도가 올라가고요. 네. 또 과거에 해체되었던 지지 기반이 다시 복원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김종인 박사를 또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전권을 주겠다고 하는 뭐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니까 국민의당 발 기사가 많이 이제 그 뒤로 밀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당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교착 보합 상태가 됐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파죽지세가 지금 주춤한 그런 보합 상태인데 이것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국민의당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이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느냐, 자신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에 대한 정체성을 명백하게 정의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정확하게 데피니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창당 준비위원장의 어떤 돌출 발언이 네. 여러 가지 혼선을 빚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현재는 저런 불평보다는 뭔가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네. 또 그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보다 명료하게
정의해 주는 작업을 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데 생각입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그 세 당 중에서는 이 대국민 사과를 제일 자주 하는 당입니다. 오늘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한상진 위원장, 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칭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입니다. 예. 한상진 명예교수 창준 위원장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국부라고 얘기한 건 너무나 당연한 놈입니다. 그거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문동권에서 반대한다 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박사를 국부로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3.1 운동에서 나온 상해 임시정부 그 독립 정신을 갖다 끌어들이는 것이지.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저 건국을 선포해가지고 승인받은 거는 이승만 정부예요. 그래서 학자로서 그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다만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창당 준비 위원장으로서 이제 정치인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4.19 유족한테 대표 사과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와 관련 없이 다른 논의로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가 이승만 박사는 걸 이전에 여지가 없어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승만 박사가 장기 집권을 하고 개헌을 하고 네. 독재를 했다. 이걸 비판하는 그러니까 것이지. 한상진 위원장의 사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아니 보십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한상진 위원장께서 이승만 박사를 국부라고 지칭한 거는 하나도 틀리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을 했는데 사과를 했으면 사과가 잘못됐다는 뜻이네요. 4.19 유족 앞에 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받으니까. 그게 그분의 선택인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어떻게 사과니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상진 위원장이 교수로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을 겁니다. 본인의 설명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정당의 대표로서는 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 자신도 사실은 이승만을 국부로 칭하는 데는 좀 유보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김 교수님 개인 의견.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건국에 참여를 했지만 그 참여가 지대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 숭상과 칭송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질 때 국부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 참여는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고 또 알겠습니다. 이승만에 예.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유보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국부란 칭호는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태희 교수는 한상진 위원장이 애초에 발언이 좀 적절치 못했다, 사려 깊지 못했다는 것이고, 네. 지금 배병효 대표는 애초에 그 발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 근데 왜 뒤늦게 사과를 하느냐? 이건 좀 문제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거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죠. 어쨌거나 이 공당의 창당 추진위원장이나 대표가 뭐 자꾸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개 숙일 일 많이 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저 여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공은 다시 정의화 의장한테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고 여기서 고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뭐 선거구 획정 문제나 또는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당 의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은 다 옳은 얘기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절차상에 잘못됐다 하는 그 지적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국회 정무위를 해가지고 셀프 부결해가지고 집권 상승 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꼼수라는 말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네. 또 한 단계 이렇게 하면 집권당이 오죽하면 그렇게 꼼수를 썼겠냐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갔는데 국회의장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좀 침을 덮어 쓰더라도 이번 기회에 집권 상정을 해 국회를 식물국회를 만드는 저 국회 선진화법은 또 고칠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태일 교수. 저는 정의화 의장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의회주의자로서 또 중용의 철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전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일도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저 상임위원회 부결시켜 가지고 본회의로 이제 직행하도록 하는 저 꼼수는 명백히 꼼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 취지는요 소수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근데 저거는 완전히 그 입법 취지, 저 제도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일이었고 또 저 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이 그것을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스스로도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이 정의화 의장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이 정의화 의장이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4년 전에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이나 또는 뭐 합의 정신 또는 뭐 이 대화 정치를 강조했다면 뭔가 이 여야 간의 대화 합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좀 더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는가 뭐 이런 문제는 또 한번 제기해 놓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